절간 소녀와 빔의 철학. 체움과 비움의 경계에서. 제1편 첫 번째 질문. 충청남도 태안의 백화산 태어사의 새벽은 항상 고요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오전 5시, 올해로 15살이 된 박정아는 눈을 떴다. 이곳에 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부산 다대포 집 앞 골목이었다. 아버지가 어선을 타고 나가던 새벽, 어머니가 오빠들과 함께 김밥을 싸주던 모습들이 선명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도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정아는 이불을 개고 세수를 한 뒤 법당으로 향했다. 60대의 효산 스님이 이미 불상 앞에 앉아 예불을 드리고 있었다. 정아는 조용히 옆 구석에 앉아 함께 절을 올렸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효산 스님의 깊고 중후하게 울려 퍼지는 연불 소리가 법당을 채웠다. 정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다. 13세의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효산 스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규칙적인 사찰 생활은 점차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예불이 끝나고 정아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 청소를 시작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낙엽들이 하루하루 더 많이 떨어졌다. 빨갛게 물든 단풍잎, 노랗게 변한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 이곳저곳 흩어져 있었다. 정아는 낙엽을 쓸면서 문득 생각했다. 이 잎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봄에는 푸른 잎으로 나무에 매달려 있었는데 지금은 땅에 떨어져 누렇게 말라가고 있다. 잎사귀의 본래 모습은 무엇일까? 푸를 때가 진짜일까? 아니면 시들어 떨어진 지금이 진짜일까? 정아야, 아침 공양 준비를 도와주렴. 정문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25세의 정문 스님은 효산 스님의 상좌 제자였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항상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정아는 빗자루를 놓고 공양간으로 향했다. 스님, 낙엽을 보면서 생각해봤는데요. 정아가 밥그릇을 나르며 말했다. 잎사귀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푸를 때인가요? 아니면 떨어져서 썩을 때인가요? 정문은 잠시 동작을 멈추고 정아를 바라봤다. 흥미로운 질문이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진짜 같기도 하고 둘 다 가짜 같기도 하고. 그런 의문을 품는 것이 좋다. 정문이 미소를 지었다. 오늘 법회에서 스승님께 물어보자. 일요일 오전이 되었다. 태어사의 금강경 법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정아는 법당 청소를 마치고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웠다. 하나둘 신도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인근 마을의 아주머니들과 할머니들이었지만 서울이나 대전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모두 70여 명이 자리를 잡았다. 효산 스님이 법상에 올라 금강경을 펼쳤다. 오늘은 금강경 제10 장엄정 토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아는 한쪽 구석에 단정히 앉아 스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응당 아무 곳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일으킬지어다.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효산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깊었다. 모든 것은 공합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이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집착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어야 합니다. 정아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무 곳에도 머무르지 말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자신은 지금 이 절에 머물고 있고 학교에서도 교실에 앉아 있는데 말이다. 그리고 만약 모든 것이 비어 있다면 지금 자신이 앉아 있는 이 방석도 스님의 말씀도 심지어 자신도 모두 가짜라는 뜻인가? 이때 정문 스님이 손을 들었다. 스승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스승님께서는 응당 아무 곳에도 머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법당에 앉아 있는 것도 머무름이 아닙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려면 우리는 어디에도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도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누군가는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효산 스님은 정문을 바라보고 말했다. 정문아, 좋은 질문이구나.
스님이 미소를 지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여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참된 의미란다. 연꽃이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정문은 물러서지 않았다. 스승님, 그렇다면 마음이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 법문을 듣는 것, 이것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집착이 아닐까요? 깨달음을 구하는 것도 결국 집착이 아닙니까? 법당이 조용해졌다. 정화는 두 스님의 대화에 더욱 집중했다. 정문 스님의 질문이 자신의 의문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다. 효산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란다. 모든 것이 인연으로 생겨나고 변화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지. 마치 강물처럼 항상 흐르고 있어서 이것이 강물이다라고 고정시킬 수 없는 것과 같단다. 하지만 스승님, 정문이 다시 반박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스승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는 이 순간도 모두 가짜라는 말씀입니까? 제 질문도 스승님의 답변도 이 모든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효산 스님은 법상 옆에 있는 목탁을 들어 탁 소리를 냈다. 법당에 울려 퍼지는 맑은 소리가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다. 이 소리가 들렸느냐? 예, 스승님. 그럼 이 소리가 어디 있느냐? 정문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소리는 분명히 들렸지만 지금은 사라져서 어디에도 없었다. 소리는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단다. 이것이 공의 진리다. 법회가 끝난 후 정화는 정문 스님에게 다가갔다. 다른 신도들은 모두 돌아가고 법당에는 그들만 남았다. 스님, 정말 모든 것이 비어 있는 건가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만지는 이 나무 기둥도, 제가 먹는 밥도, 제 마음도 모두 비어 있다는 건가요? 정문은 법당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기둥을 손으로 톡톡 두드렸다. 들어보렴. 소리가 나지? 똑똑똑. 단단한 나무 소리가 울렸다. 이것이 비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날까? 그리고 보렴. 이 기둥이 법당의 지붕을 떠받치고 있지 않니? 비어 있는 것이 어떻게 무거운 지붕을 떠받칠 수 있을까?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문 스님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부처님 말씀이 틀린 건가요? 아니다. 정문이 고개를 저었다. 부처님의 말씀이 틀릴 리 없다. 다만 내가 아직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구나. 분명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뜻이 있을 게다. 정화는 정문 스님의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다. 다른 어른들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우기곤 했는데 정문 스님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가 있었다. 그럼 우리가 공부를 더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 하지만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경전만 읽어서는 답을 얻기 어려울 것 같다. 그날 밤 정화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가을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저 별들은 아주 먼 곳에 있어서 빛이 우리에게 오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단다라고 말해준 것이 기억났다. 저 별들도 비어 있는 걸까? 정화는 생각했다. 아니면 정말 거기 있는 걸까? 만약 빛이 우리에게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지금 내가 보는 별빛은 과거의 것이잖아. 그럼 지금 이 순간의 별은 어디에 있는 거지? 생각이 복잡해졌다. 정화는 창문을 닫고 이불을 덮었다. 내일은 학교에 가야 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어 공부할 것도 많았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공에 대한 의문이 맴돌았다. 며칠 후 저녁 태어사의 한 명의 손님이 찾아왔다. 정화가 저녁 공양을 준비하고 있을 때 효산 스님이 한 남자와 함께 들어왔다. 그는 인도에서 온 수행자라고 했다. 피부는 검었지만 눈은 맑고 깊었으며 나이는 30대 정도로 보였다. 이분은 수보리라고 하신다. 효산 스님이 소개했다. 인도에서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이시다. 정화는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다. 수보리요? 금강경에 나오는 수보리 존자와 같은 이름이네요. 수보리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 소녀야. 나는 그 수보리다. 정화는 더욱 놀랐다. 금강경 속의 인물이 실제로 나타난 것일까? 아니면 그냥 같은 이름을 가진 수행자일까?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범상치 않은 깊이가 있었다. 불가능해. 정아는 중얼거렸다. 수보리 존자는 2500년 전 사람인데. 소녀야, 수보리가 부드럽게 말했다. 시간이라는 것도 공하단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모두 마음이 만든 구분일 뿐이다. 정아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왠지 거짓말 같지 않았다. 소녀야, 너는 공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니? 정아는 잠시 주저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잘 모르겠어요. 스님들은 모든 것이 비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밥그릇도 있고 이 밥도 있고 저도 있고요. 수보리가 웃었다. 좋은 관찰이다. 너의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 서양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생각했단다. 그는 자연은 공허를 싫어한다고 했지. 진정한 빈 공간은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거든. 아리스토텔레스요? 정아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다. 학교에서 배운 것 같은데요. 그래, 그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그는 모든 것에는 실체가 있다고 보았어. 나무는 나무의 실체가 있고 돌은 돌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했지.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비슷했다. 그럼 부처님과 아리스토텔레스 중 누가 맞는 건가요? 수보리는 신비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하는 비움과 채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란다. 어떻게요? 예를 들어 이 찻잔을 보렴. 수보리가 탁자 위에 찻잔을 들어 보였다. 아리스토텔레스라면 이것을 도자기라는 실체로 보겠지. 하지만 부처님이라면 이것이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이 인연으로 만나 잠시 이런 모양을 이루고 있을 뿐이라고 하실 거야. 언젠가는 깨지고 부서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테니까. 정아는 찻잔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확실히 도자기로 만들어졌지만 원래는 흙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깨질 것이고. 그럼 둘 다 맞는 거네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단다. 수보리는 잠시 멈추더니 계속했다. 너는 나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니? 과연 나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로 존재할까? 정아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분명히 자신의 손이었다. 자신의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었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5년 전에 너와 지금의 너는 같은 사람일까? 정아는 생각해 보았다. 5년 전에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키도 작았고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 심지어 몸의 세포들도 계속 바뀐다고 과학 시간에 배웠다.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바로 그거야. 수보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것이 시작이란다.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 그날 밤 정아는 잠자리에 들면서 수보리의 말을 되새겨 보았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정아는 처음으로 이 단순한 빈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아마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가득 찬 것일지도 모른다고. 아니면 가득 참과 빔이라는 구분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일지도.